찾아오는 이 드문 이곳 노인병원에서 1년째. 고노 마스미 씨는 낯선 방문에 몹시 놀라는 기색이었다. 태평양 전쟁 이전에 군 생활을 시작해서 해전 후에도 소해대원으로 복무했다는 고노 씨. 그가 어렵게 내놓은 것은 젊은 시절의 일기였다. 그림 솜씨가 좋아하던 고노 씨는 항해 중에도 그림 일기를 써왔다. 소화 27년 인천항에서, 소화 27년 검은도에서, 즉 1951년 한창 전쟁 중인 한국에 그가 있었다는 것이다. 기간도 50년부터 53년까지. 고은호 씨가 승선했던 상용호는 3,000톤급 군함. 그는 군함을 타고 한국 전장에서 무엇을 했던 것일까? 이마사라나 알아거야 이렇게 쇼나이시나 그때 매일에 야유 그때 그때 야딱다가日本の頃兵を維持するためには全てやったことは責任を持ってあんまりもう今ね、その昔のことを思うと、あんまり思いしたくないことが多いですか？多い。そのまま全部、はい。 그렇게 명령에 의해 진실을 묻어둔 또 한 사람, 나카타니 토우시 씨. 동생 나카타니 사카타루가 1950년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는데 급히 적어보낸 듯 연필로 휘갈겨 쓴 편지. 미군의 명으로 갑자기 조선으로 가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의복을 보냅니다. 구 일본 해군이었던 동생. 그러나 동생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전사에다는 통보뿐이었다. 그리고 일본인이朝鮮戦争に参加をしたということが公になった場合にね、これ国際問題になりますわな。そういうことがあって私ども家族もう一切そういうことは口外してはならんと、一切口外してはいかんということで慣行令が引かれとった。 하지만 적어도 동생이 어떻게 죽음을 맞았는지는 알아야 할 일이었다. これがね、当時私調べた当時の乗組員の人たちの名簿なんです。 나카타니 씨가 수소문에서 찾아낸 소해대원들만 수십 명.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구 일본 군인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것일까? 일본군의 참전설이 제기된 것은 한국 전쟁이 치열했던 50년 10월 북한군에 의해서였다. 직접 이제 포로로 일본군을 포로로 잡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저희 경우에도 그런 걸 직접 체험했고, 그리고 사회 일반에서는 그 누구나 다 일본 자위대 소속 군인들이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했다 하는 것은 거의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이것은 얼마나 믿을 만한 주장일까? 최근 비밀 해제된 구 소련 문서들은 이러한 주장이 단순한 흑색선전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준다.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명백한 증거, 일본군 포로가 있었다는 것이다. 제가 직접 일본 포로를 신문했습니다. 그는 체포 당시 어떤 직위는 없었습니다. 그냥 한 팀의 지도자였죠. 그러나 그 일본군은 40~5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었는데 소련으로 따지면 소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50년 10월, 일본군 참전은 유엔 회의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영국, 호주, 프랑스 등 한국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연합국들조차
일본의 참전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태평양 전쟁의 전범 국가. 일본에게 다시 무기를 쥐어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이제 미국과 일본이 대답을 할 차례였다. 일본인 부대가 참전하고 있다는 소련군의 비난에 어느 정도의 진실성이 있는가? 물음에 답한 사람은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였다. 그러나 이미 2달 전인 10월 8일 시모노세키 항에는 이른 새벽부터 출항 준비를 서두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구 일본 해군 260여 명. 해상보안청장의 명령으로 긴급 소집된 이들에게 붙여진 이름은 일본 특별 소해대. それが25年でしょう。で、みんな下関集まった時に何のために掃海艇がみんな集まったのかわからんかった。全然言わんから。それで行ったら、とにかくここで朝鮮に行くとは言わなかったけど、とにかく危険な仕事だと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よ。 출발 역시 동투기 전 어둠 속에서 은밀히 이루어졌다. 승선한 대원들에게조차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다. 모든 것이 비밀이었다. で、夜になってから、10日間生やって、で行ってる途中で朝になって夜が明けてみたらちょっと陸が見えないんだけど、どうも進路の方向から見ると朝鮮の東海岸のような気がしたわけですね。朝鮮行く前にこれ海上保安庁の旗からなんかみんなあるし、船もみんなの番号書いてあるんですよ。その番号からなんか全部消したわけです。全部だからもうメールに落ちちゃって何が何さっぱりわからん。だから全くの国籍不明나 갖고 되셔. 시모노세키항을 출발한 것은 300톤급의 지휘선과 20척의 소해정. 일본 근해를 벗어나자 미 제7함대와 합류했다. 어느덧 38선을 넘고 있었다. 목표는 한창 교전 중인 적진의 한복판, 원산이었던 것이다. 당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미군은 38선을 넘어 평양으로 진격 중이었다. 그러나 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가장 큰 문제는 국군 및 유엔군 전부대에 대한 원활한 보급이었다. 집중 포화로 초토화된 북한 지역은 대부분의 도로가 끊어져서 육로로의 보급이 어려웠었다. 무엇보다 원활한 보급을 하기에 부산항은 너무 멀었다. 보급선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동부전선의 새로운 상륙항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했다. 그렇게 원산 상륙 작전이 결정됐다. 그런데 바다의 복병 기뢰였다. 상륙을 막으려는 소련제 기뢰가 원산 앞바다에 부설돼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군함도 접근을 못하고 미국 칠함대도 접근을 했다가는 거기다 터져요 그냥.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구축함 두 척이 가라앉았고 나도 내 군함이 가라앉았고 꽝 하면 그냥 물기둥이 이런 집 정도가 아니에요. 큰 빌딩 같은 기둥이 물기둥이 솟아요. 이 기뢰가 있는 한 아무리 거대한 미군의 함대라도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뢰를 제거해서 바다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원산 상륙 작전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월 4일 극동군 해군사령관 조이 중장은 서둘러 일본 정부에 소해정 참전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다. 20척의 소해정과 함께 태평양 전쟁 당시 최고의 기뢰 제거 능력을 가지고 있던 구 일본 소해대를 한국 전쟁에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원산 앞바다에는
무려 3,000개의 기뢰가 집중 부설돼 있었다. 기뢰는 육지의 지뢰 같은 것으로 바닷속을 떠다니다가 부딪히면 폭발을 하는데 일본 소해대는 이 기뢰를 그물로 건져 올려서 처리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요시다 내각에게 소해대 파병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패망 이후 일본 정부는 전 세계와 국민들 앞에 전쟁 포기 사약을 했다. 그리고 신헌법 제9조로 천황에 의해 선포됐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 특별 소해대 파병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한국전쟁 종전 후 일본 국회에서 야당의 질문을 받자 요시다 수상의 답변은 한마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소해 부대를 한반도에 보내는 것은 참전에 해당하고 이는 명백한 위헌이기 때문에 야당의 공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죠. 헌법 위반으로 공격받을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러나 일본 특별 소해대는 요시다 수상의 승인 아래 조직적으로 파병됐다. 단 모든 것은 극비에 붙여졌다. 민간인들의 참전과는 달리 이들의 신분이 공무원이었다고 하는 점이었고, 따라서 일본의 국가 의지로서 한국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부각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10월 12일 일본 특별 소해대는 원산 앞바다에서 본격적인 기뢰 제거 작업에 들어간다. 소련제 기뢰는 급하게 부설되는지 구성물을 완전히 갖추지 않아 더욱 위험했다. 확실히 그곳은 전쟁의 한복판이었다. 소해 작업을 위한 것이지만 이들에겐 소총도 주어졌다. 상륙을 하려는 미 해군 제7함대의 함포 사격과 북한군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世の中にアメリカが大砲ですね、艦砲射撃やるけど、だんだんそれはもうあんなびっくりしたですね、あれ。どこですか分かるんですよ。どこから来るか分からん。ただもう砲声がダダダダーンダダダダーンって聞こえるわけよ。いやこれえらいことになった。戦場って戦争の最中に突入したんですね。それがもう全然本人たちはそんなこと何も考えなくていった中で大砲を撃ち合ったり船がどんどん沈んだりするような、それでびっくりしちゃった。 10월 17일에는 새벽부터 작전이 시작됐다. 전날 한국 해병대가 원산 부근까지 진격했다는 낭보가 있었던 것이다. 소해정 4척이 원산 앞바다의 작은 섬들 주변까지 출동했다. MS-14호가 너무 섬 가까이 갔나 싶을 때였다. 기뢰에 부딪힌 것이다. 鋭い音でビーンというような小銃の弾当てたような鋭い音がしたんですけどね。そしたらもうガーッと水をいっぱいかぶっちゃってから出て、もう浮かび上がれないでアップしてたんですね。自分の船の沈んだやつの木がたくさんあって浮かんでたんで、みんな何人かそれ捕まりながら息をしてたわけですね。 MS-14호에 승선한 대원은 25명, 그중 1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22살의 나카탄, 끝내 그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목숨을 내놓고 이 작전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소해대원들 사이에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MS-14호 침몰 이틀 후 세 척의 소해정과 80여 명의 소해대원이 시모노세키로 귀환했다. 이제 다시 요시다 수상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이런 희생을 치르고도 소해를 계속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それでアメリカに言われた時に大久保さんが吉田総理に来て行ったら吉田総理に置いてやってやれとこう言うんだよね。でみんなびっくりするわけ。我々もびっくりしたわけ。 결국 일본 소해대 기뢰 제거 작업은 계속됐다. 그리고
10월 25일 미군은 원산 상륙에 성공한다. 그런데 일본은 왜 자국민에게 희생까지 강요하며 이 작전에 참여했던 것일까? 원산뿐이 아니었다. 이후 미군의 상륙이 있을 때마다 일본 특별소외대가 먼저 출동해서 기뢰를 제거했다. 한국전쟁 동안 53척의 소해정이 동원됐고 1250여 명의 소해대원이 참전을 했다. 그리고 나카타니 사카타로의 죽음이 가족에게 알려진 것은 일주일 뒤였다. 그러나 아직 나카타니 사카타로의 무덤에는 비밀만이 묻혀있다. 정부의 명령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일본 특별소해대원 나카타니 사카타로. 米軍のそういうことにね、反発したり文句を言ったりしたら、昔からね、やはりその家族のことを全部ね、抹殺をされると、虐殺をされるかもわからないと、そういう恐怖心の方が先にありましたからね。もううちの父なんか怯えてしまってね、それはもう言う通りにしますと。 나카타니 사카타로는 22살 생일을 단 하루 남겨놓고 전사했다. 그의 죽음은 혼자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다. 21歳で殉職しましたからね。21で息子が亡くなって、そういう不慮の事故で殉職して遺体も上がらないという状態ですからね。それを先に母親が先に間もなしに亡くなりまして。で、ついてすぐ父親もね、大体それが元ですね。やっぱりかなり悩んでましたわ。悲しんでましたからね。 확실히 당시 일본은 패전 이후 아직 미국에게 점령당한 채 강화조약도 맺지 못한 그대로였다. 일본의 최고 통치자는 천황이 아닌 미 점령군 사령관 메가더였다. 요시다 수상에게는 어떻게든 메가더에게 협력해서 빨리 강화조약을 맺고 독립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었다. 저는 정립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일본의 전쟁 협력이라고 하는 실적을 통해서 한국 전쟁에 일본이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판 삼아서 있게 될 한국 문제를 둘러싼 정치회담에서 일본이 발언권을 획득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일 강화조약에 한국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국 역시 미국을 통해 일본에게서 돌려받을 것이 아직 많았다. 무엇보다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입장이었다. 일본의 참전을 가장 강력히 반대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그때 당시 이 박사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 군대가 한국 땅에 와서 우리를 도운다면은 우리 한국군은 이북군하고 싸우지 않고 일본군하고 싸울 거다고. 영토 문제 또한 아직 미결 과제로 남아 있었다.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독도였다. 독도는 원래는 점령 초기에는 연합군 총사령부에서 일본 영토가 아닌 것으로 확연하게 제시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도와 함께 거문도, 울릉도, 제주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지시가 내려갔고 이것을 역으로 유추해 보면은 이것은 한국 영토다. 이른바 메가더라인이라고 불려지는 한일 간의 어업구획선 역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규정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할 무렵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미국의 규정은 모호해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영유권 주장이 미국 측에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일본 국민 및 정당한 수속을 밟은 외국인 이외에는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일본 부활의 기회로 삼으려는 일본 우익의 노력은 6.25 전쟁 초기부터 시도됐었다. 일본 우익 최고의 거물, 밤의 수상이라 불리는 고다마 요시오. 한일협정 당시에도 청구권 문제 해결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 그는 이미 1950년 7월 20일 메가더에게 장문의 편지 한 통을 보냈다.
나의 오랜 전쟁 경험으로 미뤄볼 때 이 전쟁은 10만 명 군인을 동원해도 안 됩니다. 동양인을 잘 아는 것은 동양인이다. 나와 나의 수많은 친구들을 각하 부대의 일원으로서 곧바로 한국 전선에 파병해 주기를 요청한다. 이러한 주장과 청원은 미 점령사령부에 계속해서 접수됩니다. 시라카와 기이치로 패망전 구 일본군 장교였던 그는 일본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대가로 미국과 일본 간의 식민지 한반도를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비밀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것이 어느 특정한 인물들의 주장일 뿐일까? 그러니까 당시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어떻게 해서라도 조선만은 식민지로 만들어서 일본 영토로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는 한반도는 여전히 일본의 영토라는 생각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일본 제국주의 부활의 호기로 한국전쟁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군대를 창설하기 위한 기회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대동아 제패에 야망에 불탔던 일본 제국은 종말을 고했다. 모든 전선에서 항복문서에 서명을 하면서 일본은 국가 주권을 상실한 채 연합국의 점령지로 전락했던 것이다. 전쟁을 일삼던 군국주의 국가, 일본에게 그것은 파산이었다. 항복과 동시에 군대는 해산했고 군인들은 무장해제됐다. 모든 군수공장들도 문을 닫았다. 전후 일본 거리에는 일자리와 먹을 것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600만에 이르던 군인들의 생계는 더욱 절박했다. 그들에게 패전은 곧 실업을 의미했다. 더욱이 재앙처럼 가뭄과 홍수가 이어졌다.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한 헌법을 정하는 일보다도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했다. 바로 이것이 한국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전후 일본 사회의 얼굴이었다. 예전에는 각하라 불렸던 장군들이 쌀가마니를 이고 다니며 암거래를 한다든지 또는 해군 제독이 호텔 도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공직에 오르는 것을 금지당했고 회사를 차릴 수도 없었으며 그리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문을 닫았던 군수공장들이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다. 미국이 일본을 한국전을 위한 기지로 이용하면서 일본 열도는 거대한 보급창고로 변해갔다. 해체 위기에 놓였던 재벌들 역시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게 된다. 도쿄 시내에 처음 슈퍼마켓이 생길 만큼 경기가 호전된다. 미군에 고용된 일본인 30만 명, 조달한 물자가 16억 달러, 무기와 군수품 24억 달러, 무려 62억 달러의 특수를 누렸다. 한국전쟁 특수 덕분에 벼락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패전 후에 심각한 불황에서 단번에 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됐죠. 당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덕분에 지금의 대기업들의 기초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일본인은 소외대원들만은 아니었다. 1952년 11월 일본 신문. 바로 일본인 병사 히라츠카가 전사했다는 것이다. 그는 유엔군과 함께 전투를 하다가 서울 인근에서 전사했다는데, 그러나 미군도 일본 정부도 히라츠카의 참전에 관해 개인적 참전 혹은 밀출국이라는 모호한 설명뿐이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한국전선에 참전했는가? 의혹은 또 있다. 해군 병사로 추정되는 나카하라 가크이치가 미군 양육함에 승선했다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1951년 말 전선이 교착 상태에 들어서고 포로 교환이 논의되면서 일본인 병사의 참전은 공식적으로도 확인된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교환된 포로인 명부. 국가별로 숫자를 확인한 이 명단에 일본인 포로 한 명이 기록돼 있다. 1953년 포로 교환이 시작되고 일본인 포로 한 명이 일본으로 돌아왔다. 일본 도쿠시마현 출신 23살의 쯔쯔이 키요히토.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 언론의 취재도 제한됐다. 저도 그 포로에 관해서 조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밝혀낸 것이 없습니다. 돌아온 포로를 만나보려는 시도를 30년 전에 했지만 그의 연락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2달 후부터 미 국회에서는 일본군 참전이 논의되고 있었다. 전투 경험이 많은 일본인을 의용병으로 모집하자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Well, we had the U.S. relations with Korea had always been as part of Japan, because up until Korea was part of Japan at the time the war broke out. And so I was, my office on Korean affairs was very close to, right next door to the Japan affairs office. 한국 전쟁의 구체적인 작전 역시도 도쿄의 극동군 사령부에서 수립됐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에겐 낯선 전장이었다. 이들에게 도움이 된 것은 바로 구일본군인이었다. 의용병 모집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들은 GHQ의 참모로 활약하고 있었다. 그들 중엔 일본의 침략 전쟁을 진두지 위한 전범들도 있었다. 이마이 소장인이 핫도리 해군 참모, 정보 참모들, 또 미야가와니, 또 구니모토니 이런 이제 장군들, 또 정보 참모들이 거기서 한 200~300명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군사 비밀이 나와. 타이난도의 기밀. 이것은 당시 구일본 군인들이 미군에게 제공한 정보 자료 중 하나로 이들은 태평양 전쟁 당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군사 기밀을 미군에게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 전체에 대한 것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인구가 어떻게 되고 기후가 어쩌고 병사는 어떻게 돼 있고 군 배치는 어떻게 돼 있고 모든 게 다 거기 다 돼 있더라고. 특히 구일본군의 지도는 미군도 놀랄 정도였다. 항공 촬영을 해서 제작된 지도 위에 특수공작원들의 정보까지 세밀하게 기록돼 있다. 이런 지도들이 미군에 의해 한국전에서 활용됐던 것이다. 미군은 아예 태평양 전쟁사를 편찬한다는 미명 아래 극동군 사령부 정보국에 전사 편찬실을 만들고 구일본군을 불러 모았다. 그곳에서 전범인 구일본군의 정보를 제공받고 그들에게 월급과 명예회복의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다. I found one document in the American archives in which two Japanese counterinsurgency specialists, counter-guerrilla specialists from the 1930s in Manchuria, on what kind of guerrilla tactics the North Koreans used and what kind of tactics Kim Il-sung used in the 1930s, and how the Japanese fought them in a mountainous terrain using winter to benefit the suppression and that kind of thing. So there are documents like that, but I think probably there was a good bit more Japanese involvement. 실제로 일본 제국주의 유산인 구일본군의 정보는 한국 전선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됐다. 메가더의 최대 지적인 인천 상륙작전.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 5만 명이 동원된 인천 상륙작전은 사실 한국 전쟁 중 가장 위험 부담이 큰 작전이었다. And the Incheon landing was it was an idea of General MacArthur's. Everybody thought he was crazy, pretty much. Even in Washington, they thought this was a very dangerous risk to take. But he went to Washington and argued with everybody up to the president, I think. 조수 간만의 차가 5m가 넘는 인천은 썰물 때는 양육함의 상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갯벌에 병사들이 고립될 가능성이 높았다.
연정씨는 바로 이 인천 상륙작전의 사전 정보 조사를 위해 미 극동군에 합류를 했었다. 한국군이었던 연정씨는 그 후 한국인으로서는 드물게 연합국 특별정보요원으로 활동하게 됐는데 그에게서 새로운 사실을 듣게 됐다. 인천 상륙작전에 구 일본군 정보참모들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려면 사전 탐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 들어온 세 사람이 하나는 해군 대위고 하나는 해군 중위고 하나는 육군 대위고 이 세 사람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미 육군 군속으로 가장시켜서 같이 데려갔어요. 미군을 가장한 일본군. 그들은 인천 상륙작전의 결정적인 정보들을 제공했던 것이다. 하나는 어뢰를 어떻게 탐지하고 어뢰를 어떻게 조작하느냐. 또 한 사람은 거기 수심, 어떻게 보면 어느 섬에서 들어가느냐. 육군 대위는 그 사람이 아주 육군의 그런 낙관호 특수공작관으로 조선군 사령부의 정보관으로 오래 있어서 한국의 더군다나 이 서해안에 관한 거는 아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이들의 조사 내용을 참고로 결정된 D-Day가 9월 15일 오후 5시. 30년 만에 인천항의 수위가 가장 높은 때였다. 또한 일본의 6.25 참전 의혹은 미국의 세균전 의혹과도 무관하지 않다. 1951년 겨울부터 한국 전선의 미군 사이에 알 수 없는 질병이 퍼져가고 있었다. 이로 인한 사상자도 적지 않았다. 미군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무서운 전염병은 다름 아닌 유행성 출혈. 한반도에서도 아직 발견된 적 없는 것이었다. 유행성 출혈은 만주 이북 지방의 풍토병, 들쥐들이 옮기는 것으로 봄, 가을에 전염되는데 처음 발병된 것은 38선 부근의 격전지, 그것도 한겨울에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저 먼 곳에서 발생했던 병인데 지가 그 병균을 가지고 이산맥, 저산맥을 넘어 38선까지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연 현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군이었다. 한국전쟁 3년간 3,000명이 감염됐고 200여 명이 사망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실제로는 자신들이 대각한 후에 적군이 들어올 것을 노리고 실시한 경우일 수도 있죠. 731 부대가 사용한 방법입니다. 유행성 출혈열을 처음 학회에 보고한 것도 구 일본군 731 부대였다. 731 부대가 만주에 있었던 탓에 기타노 마사지, 카사하라 시로 등이 많은 연구 성과를 발표했었다. 비인간적인 인체 실험을 통해 각종 세균 무기를 개발했던 731 부대. 어떻게 그들의 세균 무기가 한국전에서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까? 731 부대장이었던 이시시로 역시 몇 명의 발견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발견자들, 즉 유행성 출혈열을 발견한 사람들이 1951년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의 406 부대에 협력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유행성 출혈열의 병명만 봐도 미군과 731 부대가 연관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군은 일본식 발음 그대로 유행성 출혈열을 표기하고 있다. 대동아 공영의 건설에 기치를 걸고 수많은 희생과 인권 유린을 사행했던 일본. 패전 이후 이 전쟁의 책임을 묻는 전범 재판이 있었다. 세계의 정의, 그 이름으로 전쟁 범죄를 심판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교수형을 선고받은 전범은 단 7명. 그 피고석에는 단 한 명의 731 부대원도 없었다. But the fact is that the U.S. took and captured Colonel Ishii, the head of the Unit 731 in Harbin, took him to a remote place in Japan and got all of his evidence.
and never prosecuted Colonel Ishii. The MacArthur occupation never prosecuted Colonel Ishii, and his techniques were used in American bacteriological warfare studies. 731 부대원들은 결국 수많은 마루타들의 죽음을 대가로 그들이 다시 한번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결국 지금도 한국의 휴전선 부근에서 군인들에게 유행성 출혈열이 발병되고 있다는 것은 1951년 당시 미군 병사들에게 발생한 유행성 출혈열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731 부대원들은 한국 전쟁을 통해 다시 한번 일본 사회 주류로 부상하는 기회도 얻게 된다. 전세가 치열해지면서 부상자들이 늘고 수혈용 혈액이 필요했던 것인데 당시 생계가 막막했던 일본인들에게 돈을 주고 혈액을 사서 한국으로 보내는 사업을 시작한 것이 바로 731 부대 장교들이었다. 이들은 아예 일본 혈액은행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전국적인 조직으로 운영해갔다. 検査に合格すれば 20g で400円。これはね、内藤良一という南三陸隊の幹部をはじめ 그때 나이토 로이치 등 731 부대 지도자들이 주도해서 일본 혈액은행을 설립했습니다. 나이토 로이치의 일본 혈액은행은 혈액을 사들여서 건조 혈장을 만들었는데 혈액을 건조해서 수혈용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바로 731 부대에서 개발한 기술이죠. 이것을 전쟁으로 피가 부족한 한국 전선에 판매한 것입니다. 일본 국내에서 싸게 사들인 혈액을 한국 전선에 비싼 값을 받고 팔았다. 전쟁이 치열해질수록 더 많은 양의 혈액이 필요했다. 제로에서 출발해서 미군에게 피를 팔아 몇 년 후에는 굴지의 제약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나이토 료이치는 사장에 회장까지 된 것이죠.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입니다. (1951년 9월 8일) 일본은 드디어 미국 등과 강화조약을 체결한다. 패전 5년 만에 주권을 회복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끝내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다. 일본만이 전 세계의 새로운 우방이 된 것이다. 더욱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일본은 한국에게 식민지 배상을 하지 않으며 독도 역시 한국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가지게 된다. 이제 일본은 일본인의 땅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에도 한반도는 아직 전쟁 중이었다. 제국주의 폐망과 함께 전범국가로 전락했던 일본. 그들은 일억 국민의 총참여와 함께 전쟁을 포기하고 아시아의 스위스로의 탈바꿈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새로운 천년, 지금 일본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육해공 자위대 연인원 30만 명, 군사예산 규모 세계 제3위. 그러나 군대가 아닌 자위대로 불리는 군대. 일본은 어쩌면 51년 전 비밀스러운 작전을 아직 진행 중인지도 모른다. 만일 한국 전쟁이 없었더라면 일본의 재무장은 없었을 겁니다. 한국 전쟁을 계기로 자위대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경찰 예비대가 탄생했죠. 4년 후에 자위대란 이름으로 바뀌는데 그것이 오늘날에 이르는 일본 군대 재무장의 첫걸음이 된 겁니다.
1998년 일본 자위대는 사상 최초로 육해공 자위대 통합훈련을 시작했다. 이들의 가상작전 시나리오는 모 국가에 점령된 동해의 섬을 탈환하는 작전. 동해의 어떤 섬은 아마도 독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